안녕하십니까, 김정훈입니다. 오늘 보실 내용은 미하엘 토넷, 미카엘 토넷 이렇게 불리워지는 사람이고요. 디자인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천재입니다. 토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죽었고요. 토넷은 바로크 시대와 로코코 시대를 지나와서 그 귀족과 왕족들을 위한 디자인 시장에 새로운 한 획을 긋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가구는 바로크 가구고, 바로크 시대의 특징은 과도한 장식성. 이건 원목을 잘라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부분은 다 버려졌겠죠. 사이즈가 이게 5m가 넘어요. 2인용 소파인데 웬만한 방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소가죽이 7마리 분 들어갔다 그러고요. 저 정도 가구를 만들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밖에 없었겠죠. 그 왕이 목수들한테 명령합니다. 만들어라. 가격은 얼마여도 상관이 없죠. 5m 정도 되는 소파를 옮기려면 마차도 새로 제작해야 됩니다.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을 텐데, 재료를 아끼지도 않고요. 생산 코스트는 그만큼 높아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주문 제작이니까요. 자, 아주 고가의 가구들만 등장했던 거죠. 그리고 이 시대를 지나서 로코코 시대가 도래하면 더 과도한 장식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저 가구는 소도비에서 한국인한테 경매가 됐던 콘솔입니다. 콘솔은 화장대고요. 4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3일 만에 딴 사람한테 팔렸다고 그러는데 6억에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만에 2억 번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금박을 입혀서 아주 화려합니다. 그림 그려져 있는 것 같잖아요. 이 그림들은 상감한 겁니다. 다른 종류의 나무를 가지고 박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손이 많이 간 고급 가구인 겁니다. 우측에 있는 이 책상은 중국산 짝퉁입니다. 짝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무의 재질이 그렇게 고급 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700만 원입니다. 말도 안 되죠. 이 로코코 양식은 저 과도한 장식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시대를 지나서 토넷이 등장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가구는 토넷의 넘버 14,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자입니다. 약 5천만 개가 팔렸다고 그러고요. 영화에서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가끔 등장하는데, 식탁 의자로. 지금 뭐 회장님 식탁 이러면 저 의자 있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요. 대단한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200년 전엔 대단했던 거죠. 이 사람이 왜 천재이고 혁명가인가 하면, 토넷은 100개들이 상자에다가 부품만 넣어서 대리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점에서는 조립되어 있는 상태로 판 게 아니라 이케아에서 처음 시작했다는 조립되기 전에 제품을 소비자한테 보냈습니다. 이케아가 처음 한 게 아니죠. 우측에 있는 이 조립되기 전에 이 부품들은 영국에 있는 디자인 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토넷이 미술 디자인 역사에 끼친 게 얼마나 지대한가는 지금부터 보는 박물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르시에 미술관의 계단실에 올라가면 3층에 토넷 부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버 14, 18 쭉 있네요. 재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선 싸구려 가구의 대명사인 등나무를 이용해서 등받이와 엉덩이 바지를 만듭니다. 왜 혁명이냐 하면, 이 사람이 가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나무를, 너도밤 나무를
각재나 환재로 킵니다. 켜서 그걸 찜통에 넣어서 찐 다음에 밴딩하죠. 휩니다. 휘어서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마르면 그 형태가 계속 유지되거든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토넷은 재료의 로스 없이, 버리는 거 없이 단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개들이 상자로 보냈기 때문에 물류 비용도 혁명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아까 바로크 가구 하나 보낼 정도면 몇천 개의 의자를 보낼 수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런던의 디자인 박물관에 가보면 토넷 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토넷 부품들 이렇게 전시해 놨고요. 어떻게 밴딩했는가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부에 있는 이 카탈로그는 토넷이 살아있을 때와 제가 런던에 방문했던 2004년도 카탈로그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지금도 똑같이 만들고 있고 토넷 매장은 전세계 각지에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토넷은 죽으면서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거든요. 아들은 너도밤나무를 버리고 스틸 체어를 만듭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것 중에 이 검정색 스틸 체어는 아주 유명한 의자입니다. 자, 그러면 미하일 토넷이 이끌던 디자인 사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크 시대, 로코코 시대를 지나와서 아르누보 스타일입니다. 아르누보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은 가우디의 세인트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뭐 가우디가 아르누보의 대표자니까 나중에 바르셀로나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구엘공원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공원도 있고요. 이 건축물이 위대한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도 짓고 있고요. 앞으로 100년은 더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20년 정도 후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북쪽 남쪽 첨탑들이 다 만들어졌고 지금 지붕을 씌우고 있거든요. 왜 위대하냐 하면 자원봉사자와 그리고 시민들의 헌금만 가지고 짓고 있죠. 만일 한국에서 이걸 졌다 그러면 아마 현대나 삼성물산이 달려들어서 뭐 1년 만에 졌네, 2년 만에 졌네 이 얘기를 할 텐데 돌을 하나하나 조각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식물 문양에서 따온 수려한 곡선미를 강조했던 가우디는 아르누보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가인과 동시에 바르셀로나가 자랑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르셀로나에는 두 명의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우디, 피카소. 피카소는 프랑스로 떠나서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피카소를 자기네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가우디가 저런 아르누보 양식을 이끌어서 가장 대표적인 영향을 받았던 도시는 프랑스의 파리입니다. 파리의 지하철 입구인데 지금은 청록색으로 아주 녹슬어 가지고 운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려한 곡선미, 식물 문양 같죠? 언뜻 봐도. 그리고 뭐 곤충을 연상시킵니다. 곤충은 대부분 다 곡선적인 미를 갖죠. 그리고 끝에 뭐 열매가 열려 있듯이 보이기도 하고요. 하여간 곡선미를 강조했다는 게 아르누보라면 아르데코는 다시 직선미를 강조합니다. 아르누보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는 알폰스 무하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요. 무하 전시는 최근에 예술의 전당에서 했는데 제대로 된 전시가 아니었고 대부분 뭐 프린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려고 그러다 못 갔는데 다행입니다. 물류 비용을 아꼈고 절약을 했고 생산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중들이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구를 처음 만든 사람이죠. 생산 원가를 줄이면 된다라고 생각한 유일한 사람. 귀족이나 왕족한테 비싼 물건을 팔기 전에 다수한테 많은 양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
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한 사람, 그러니까 같은 걸 봤는데 다르게 생각한 사람이 천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천재들 중에 신과 같은 그런 창조성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에게 무슨 재능이 있는지 그걸 발견해 보는 게 인생이라고 전 믿어요. 여러분들도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이 한두 가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죠. 제 생각에 그걸 발견해 주는 사람의 직업이 선생님입니다. 나 같은 인간들인 거죠. 나 같은 인간들이 부실하게 여러분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능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사진은 이겁니다. 세계 3대 진미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 음식 재료입니다. 맨 왼쪽 게 푸아그라, 가운데 게 송로버섯, 트러플, 맨 우측 게 캐비어입니다. 얘들은 태생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 비쌀 수밖에 없는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딸립니다. 여러분들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배웠을 텐데,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없어질 때 가격이 비싸집니다. 반대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도 많아지면 평행이겠죠. 공급이 엄청 많은데 수요는 적어요. 그럼 싸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음식 재료는 절대 공급이 많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잔인한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아그라는 거위의 간입니다. 거위의 정상적인 간은 어른 손가락 2마디 정도가 돼야 돼요. 한 5cm. 그런데 저게 어른 주먹만 해지는 거죠. 어떻게 하냐 하면 거위 목에 깔때기를 꽂습니다. 그리고 압축 공기로 옥수수를 밀어 넣어요. 그럼 얘가 소화를 막 시켜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간에 지방이 끼죠. 흔히 얘기하는 지방간이 되는 겁니다. 지방간으로 간은 점점 커집니다. 근데 하루에 2번씩 그 꼴을 당하는 거위는 미쳐버리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니까 지방간이 더 잘 되죠. 그래서 어른 주먹만 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형 상태인 간을 만들어서 째고 꺼내서 해먹는 요리가 저 요리죠. 먹어보진 못했는데 맛은 별로라고들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음식 재료는 트러플입니다. 송로버섯은 침엽수, 그러니까 뭐 소나무 같은 전나무, 소나무, 잣나무 이런 나무들에서 잎사귀가 잔뜩 떨어진 곳에서 땅속에서 자랍니다. 발견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냄새를 맡는 동물들을 이용하는데 대부분이 돼지입니다. 돼지들을 사용해서 저 버섯을 찾게 하죠. 찾자마자 돼지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자갈을 물려 넣습니다. 못 먹게. 돼지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걸 찾기만 하고 못 먹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대부분 1년 안에 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저걸 얼만큼 보상으로 주면 돼지가 안 죽나? 3g입니다. 3g. 여러분들 코딱지보다 작을 거예요. 그 정도만 보상으로 줘도 돼지는 죽지 않죠. 그런데 3g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1년 동안 돼지를 사용하는 비용보다 송로버섯이 비싸요. 3g이. 근데 되게 비인도적이죠. 그런 경제적인 돈의 가치로만 생명체를 본다면 인간은 얼마일까요? 자, 이 잔인함의 마지막에 캐비어가 있습니다. 캐비어는 싼 캐비어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마트에 가서도 먹을 수 있는 캐비어가 있고요. 금보다 비싼 캐비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생제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예요. 항생제라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캐비어는 흑해 연안에서 잡히는 민물상어에서 나오는데 민물상어 암컷은
것을 1년에 2번씩 잡아서 배를 잽니다. 그리고 알을 다 꺼내고 다시 꼬매서 바다로 돌려 놓죠. 그 과정에서 항생제를 놓습니다. 항생제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캐비어는 항생제 떡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캐비어는 쌉니다. 그러니 끝도 없이 비싼 캐비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 잡힌 민물상어가 있을 테니까. 흑해에서 잡히고 있는 민물상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1년에 2번씩 그 짓을 해야 되니까. 숫자 죽이지. 인간들은 탐욕 때문에 끝도 없이 배를 째는 거죠. 나중에 상어가 지구의 전체의 포시자가 된다면, 인간을 대체한다면, 인간들이 상어처럼 1년에 2번씩 배 갈라가지고 애를 꺼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인도적인가? 다 잔인하잖아요. 음식 재료 자체가 다 잔인합니다. 그러니 공급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싸죠. 이걸 이렇게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전국에 있는 미술대학 중에 시리과, 산리과, 의상과가 없는 과는 없습니다. 없는 학교는 없어요. 그거에 비하면 섬유 텍스타일 디자인과는 거의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누가 유리할까요? 누가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기회를 잡고 있고, 그 기회를 잘 이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